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무료니까 한 번씩 부탁드려요.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는 아직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조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검은색 운동복에 선글라스, 그리고 목을 단단히 감싸는 스카프까지.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한 차림새였어요. 뒷산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정희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 때문이었거든요. 멀리서 들려오는 군용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였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눈빛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들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손목을 무의식적으로 어루만지는 정희의 모습에서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산길을 오르기 시작한 정희의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75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민첩한 움직임이었어요. 숨도 차지 않고 가파른 등산로를 오르는 모습은 마치 훈련받은 사람 같았죠.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는 습관도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등산로에서 만난 이웃 김씨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어요. 건강하시라고 매일 운동하시는 모습이 정말 본받을 만해요. 정희는 단정한 미소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야죠. 하지만 정희의 눈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정희는 엄격하지만 선한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이웃을 도우는 일에 앞장서는 분이었죠. 정상에 도착한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남한병영의 나팔 소리에 다시 한번 몸이 경직되었죠. 손목에 작은 상처가 욱신거렸어요. 오래된 상처였지만 특정 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아팠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정희는 스스로를 달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동네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정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죠. 평범해 보이는 차였지만 정희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앉은 사람의 실루엣이 묘하게 익숙했거든요. 설마. 정희는 중얼거리며 차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차는 마을 한 바퀴를 돌더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하산길에 정희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40년 넘게 묻어둔 본능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걷는 습관, 모든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각, 위험을 감지하는 직감까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죠. 마을 회관 앞을 지나며 정희는 오늘 봉사활동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배달 봉사였어요. 정희는 이런 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죠. 정희가 왜 이렇게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속죄?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한 끝없는 노력이었죠. 점심시간 후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정희는 집 앞 작은 텃밭을 둘러보았습니다.
토마토와 상추, 그리고 각종 허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관심은 식물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텃밭 한쪽 구석에 심어놓은 특별한 식물들이었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약초들이었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정희는 또다시 뒷산을 향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정희는 뒷산 꼭대기에서 홀로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정희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정상에 혼자 서 있는 정희의 모습은 어딘지 비장해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정희는 무언가를 중얼거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정희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죠. 사진 속 젊은 여성의 모습은 지금의 정희와 닮아 있었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정우련. 정희는 사진 속 자신의 옛 이름을 불렀습니다. 40년 전 그 이름으로 살았던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배신당했던 그날의 기억도 함께 말입니다. 정희는 상자를 다시 닫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어.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젯밤 본 검은 승용차와 상자 속 사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희는 조깅복을 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냥 우연일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하지만 뒷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정희의 직감은 또다시 경고음을 울렸어요.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새들의 지저김이 평상시보다 적었고 바람의 방향도 이상했습니다. 40년 전 훈련받았던 감각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산길 중턱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앞쪽 숲속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정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했잖아. 알겠습니다, 형님. 하지만 이 산에 사람들이 너무 자주 다녀서 수상한 대화였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숲속으로 다가갔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것은 험상궂은 남자 3명이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들 사이에는 검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죠. 야, 누구야? 갑자기 한 남자가 정희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아, 죄송해요. 길을 잘못 든 것 같네요. 평범한 할머니처럼 연기하며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잠깐, 할머니. 여기서 뭘 봤는지 말해봐.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정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회방 놓을 생각은 하지 마. 정희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냥 산책하러 온 할머니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차가운 기운이 흘렀죠. 할머니가 산책이라고? 또 다른 남자가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이런 이른 시간에 혼자 산에 올라와서 수상하네. 그는 정희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정희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고 비틀었죠.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2명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뭐야?
이 할머니가 덩치 큰 남자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가 났는지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어요. 정희는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75세의 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민첩함이었죠. 이상하네. 세 번째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다른 둘과 달리 정희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희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를 유심히 봤죠. 그 흉터, 혹시? 정희는 재빨리 스카프로 손목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 번째 남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설마, 당신이 정우련인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희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40년 동안 봉인해왔던 이름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윤정이라고.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련. 맞네요. 40년 전 그 전설의 여간처. 남자가 흥미롭다는 듯 웃었어요. 민철 형님이 찾고 계시던 바로 그 사람. 민철이라는 이름을 듣자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이름만은 절대 잊을 수 없었거든요. 40년 전 자신을 배신했던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민철이 살아있다고? 물론이죠. 지금은 우리 조직의 보스니까요. 남자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당신을 찾고 계셨는데 이제야 만날 수 있겠네요. 정희는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민철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조폭 조직의 보스가 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도요. 무엇 때문에 저를? 복수죠, 뭐. 남자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40년 전 형님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실 시간이 온 거예요. 배신? 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배신한 건 민철이었어. 내가 아니라.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작전 중 민철이 자신을 적에게 팔아넘겼던 그날 말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변명은 형님한테 하세요. 그들은 정의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면 다치지 않게 해드릴게요. 정의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도망칠 길은 여러 개 있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숨어 살았던 평화로운 일상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남자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할머니가 무슨 조건을? 마을 사람들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건 저와 민철 사이의 일이니까.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뭐 상관없죠. 어차피 우리 목표는 당신뿐이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민철,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군.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럼 가죠. 정희가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자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보다 순순히 따라오는 정희의 모습에 안심한 것 같았죠. 하지만 정희는 이미 머릿속으로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실력이 모두 녹슬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오랜 침묵이 더욱 날카로운 칼날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산을 내려가며 정희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평화로운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해요, 모든 분들께. 작은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어요. 검은 승용차 안에서 정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체념한 할머니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4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1985년 25살의 정우련이었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 정희는 북한에서 가장 우수한 여간첩 중 하나였어요. 작전명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난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함께 훈련받은 동료 중에 민철이 있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었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이였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죠.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차 안에서 한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철 형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정희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고생? 민철이가 4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가 나를 팔아넘겼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네요. 거짓말 마세요.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작전 중에 당신이 갑자기 사라져서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남자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1985년 가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그 작전의 실체를 떠올렸어요. 목표는 남한의 주요 군사시설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 당일 정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작전 목표였던 건물 안에는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인들이 있었어요.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원이었습니다. 민철은 이 사실을 알고도 작전을 강행하려 했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야, 호련아. 하지만 정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정희가 간청했지만 민철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희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설마 너 변절한 건 아니지? 그날 밤 정희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철이 남한 정보기관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중 스파이였던 거죠. 그는 정희를 포함한 모든 북한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줄 계획이었어요. 대가로 남한에서의 새로운 신분과 거액의 돈을 약속받았던 겁니다. 민철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희가 따져 물었을 때 민철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순진하긴. 이 세상에 영원한 충성이 어디 있어? 나는 그냥 더 나은 쪽을 선택한 거야. 그 순간 정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남한 당국에 자수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민철이 한 발 앞섰습니다. 정희가 배신자라는 거짓 정보를 먼저 흘린 것이죠. 결국 정희는 북한으로부터도 남한으로부터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차가 멈추자 정희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창고 앞이었어요.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 남자들이 정희를 끌어내렸죠.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년 만이구나, 정호련. 의자에서 일어나는 남자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70대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죠. 바로 민철이었습니다. 정희는 민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많이 늙었네요, 민철 씨.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배신감을 꾹 눌러 담고 있었거든요. 서로 늙었지. 민철이 다가오며 웃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전 실력이 남아있는 것 같던데? 내 부하들을 제법 당황시켰다고 하더군. 당신이 궁금한 게 뭐예요? 정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40년 전 일은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민철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끝난 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북에서는 배신자 취급받고 남에서는 의심받고 그의 목소리에 40년간 쌓인 원한이 묻어났어요. 그건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예요. 정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배신자는 당신이었으니까. 배신자? 민철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난 그냥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정희는 민철의 변명을 들으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하고 있나요? 마약이나 밀매하면서. 사업이야, 사업. 민철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 이제는 돈이 힘이라고. 나는 그 힘을 잘 활용하고 있을 뿐이야. 정희는 민철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때는 같은 꿈을 꾸었던 동료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려고요? 간단해. 민철이 의자에 다시 앉으며 말했어요. 40년 전 내가 받은 모든 고통을 너도 똑같이 받아야 해. 내가 조용히 살아온 그 평화로운 일상을 모두 박살내주겠어. 정의의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약속? 그런 건 없어. 민철이 비웃었어요. 너를 고립시키고 모든 걸 빼앗은 다음에 천천히 복수할 거야. 그 순간 정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말이에요. 40년 동안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과거는 결국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였어요. 알겠어요. 정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각오하세요. 40년 전에 정호련은 죽었지만 지금의 윤정이는 더 강해졌거든요. 민철은 정의의 변화된 기운을 느꼈는지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서 준비나 해. 곧 내 평화로운 일상이 지옥으로 바뀔 테니까. 창고에서 나온 정희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철의 부하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정호련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정희는 곧바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그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사진과 열쇠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작은 나침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이너스 특수 제작된 작은 칼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칼날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당시 남한에서 구축했던 정보망의 연락처들이 나타났어요. 대부분 무용지물이었지만 한 곳만은 달랐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시내 한복판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은밀한 만남이라는 이름의 그 찻집은 40년 전 비밀 연락처 중 하나였어요. 놀랍게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주인이 그대로라는 사실이었죠. 정말 당신인가요? 70대 후반의 찻집 주인 박영수가 정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호련. 아니, 이제는 다른 이름을 쓰시겠지만 윤정희예요. 정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영수 씨,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나요? 박영수는 주변을 살핀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퇴했지만 가끔 옛 동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해요. 그런데 당신은 왜 갑자기? 김민철이 나타났어요. 정의의 한마디에 박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었군요. 그자가 뭘 원하는 건가요? 복수라고 하더군요. 정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40년 전 일로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배신자는 그였는데 박영수는 뒤쪽 방으로 정의를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때 찻집 입구에서 종소리가 울렸어요. 손님이 들어온 모양이었죠. 하지만 박영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휴업이라고 문에 써붙여 놓았는데 정희는 즉시 긴장했어요.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검은 승용차 2대가 찻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벌써 찾아온 것 같네요. 뒷문이 있어요. 박영수가 급히 말했어요. 여기서 빠져나가세요. 저는 시간을 벌어드릴게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뒷문에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희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뒷문으로 민철의 부하 둘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어머, 찻집에서 동창회라도 하시나? 앞문으로 들어온 부하가 비꼬듯 말했어요. 형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정희는 침착하게 일어섰어요. 박영수 씨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저만 데려가세요. 그건 저희가 판단할 일이죠. 부하가 박영수를 노려봤어요. 이 영감도 뭔가 수상한데 그 순간 정희가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찻잔을 번개처럼 집어던진 거예요. 부하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죠. 아! 비명과 함께 부하가 비틀거렸습니다. 뒷문에 있던 다른 부하가 정희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자에서 꺼낸 작은 칼이 정희의 손에 들려 있었죠. 40년 전 실력이 아직 남아있는지 궁금했는데 부하는 칼을 본 순간 움찔했어요. 이 할머니가 뭐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의 손목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부하의 손목에 얕은 상처가 났어요. 무기를 떨어뜨리며 고통스러워했죠. 영수 씨, 지금 나가세요. 정희가 박영수에게 말했어요. 박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 이런 일에 익숙했던 그는 언제 빠져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부하가 다시 일어나며 무전기를 꺼냈어요. 형님,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보통이 아니에요. 무전기에서 민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 계획을 앞당기자. 지금 당장 데려와. 정희는 상황을 정리했어요. 이곳에서 더 오래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민철과의 최종 대결을 위해서는 그의 아지트로 가야 했죠. 알겠어요. 따라가죠. 정희가 칼을 다시 숨기며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또 조건? 부하가 황당해했어요. 이 찻집 주인에게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부하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어차피 목표는 정희뿐이었으니까요. 좋아요. 대신 조용히 따라오세요. 찻집을 나서며 정희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4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온 일상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과거였으니까요. 차 안에서 정희는 민철과의 최종 대결을 준비했어요. 정희는 민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만하죠, 민철 씨. 이제 우리 둘만 남겨놓고 이야기해요. 둘만? 민철이 웃으며 손가락을 튕겼어요. 그러자 홀 곳곳에 숨어있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총 10명 정도였죠. 난 공정한 승부 따위는 믿지 않아. 승리가 중요한 거지. 정희는 주변을 훑어봤어요. 출구는 3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몇 개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어요. 일단 민철의 진짜 목적부터 알아봐야겠어. 그래서 정확히 뭘 원하는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복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수인가요? 민철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40년 전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해? 북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남에서는 의심받으면서 살아야 했어. 그 지옥 같은 세월을 내가 만든 거야. 지옥? 정희가 비웃었어요. 당신이 먼저 동료들을 팔아넘기려 했잖아요. 저는 그냥 막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막으려고? 민철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너 때문에 모든 계획이 망가졌어. 그 바람에 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 북한에서 주던 돈도 남한에서 약속한 보상도 모두 날아갔어.
정희는 그제야 민철의 진짜 본심을 알았어요. 이념이나 신념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오직 돈과 이익만이 그의 동기였던 겁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군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맞아. 민철이 소리쳤어요.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거야. 이념 따위는 배불리 먹고 하는 소리지. 난 현실적으로 살았을 뿐이야. 그때 홀 위쪽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몰래 침입하는 것 같은 소리였죠. 민철의 부하들도 눈치챘는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뭐야, 저게? 한 부하가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홀의 전등이 꺼졌습니다. 순간적인 정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정희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의 무기를 빼앗고 민철 쪽으로 돌진한 거예요. 이런. 민철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정희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민첩했죠. 그때 위층에서 누군가 밧줄을 타고 내려왔어요. 전투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바로 수혁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혁 씨? 정희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를? 설명은 나중에 하죠. 수혁이 부하들을 향해 무기를 겨누며 말했어요. 지금은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우선이에요. 민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누구든 상관없어. 둘 다 죽여버려. 부하들이 일제히 정희와 수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조합은 완벽했어요. 정희는 40년 전의 실력을 되찾았고 수혁은 현대적인 전투 기술을 구사했죠. 부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이럴 수가. 민철이 벽에 걸린 비상용 도끼를 집어들었어요. 직접 나서야겠군. 민철은 나이에 비해 아직 힘이 남아 있었어요. 젊은 시절 훈련받았던 실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정희는 더 뛰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격투가 시작되었어요. 40년 전부터 궁금했어. 민철이 도끼를 휘두르며 말했어요. 너와 내가 정면으로 붙으면 누가 이길지. 이제 알 수 있겠네요. 정희가 민철의 공격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나이든 두 사람의 싸움이었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죠. 수혁은 나머지 부하들을 상대하며 정희의 싸움을 지켜봤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75세 할머니가 이런 격투를 벌이다니. 역시 전설은 전설이었어. 민철의 도끼가 정희의 어깨를 스쳤어요. 하지만 정희는 아픈 기색도 내지 않고 반격했습니다. 민철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한 거죠. 도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끝났어, 민철아. 정희가 민철의 목에 칼을 들이댔어요. 40년 전 못다한 이야기를 끝내자. 민철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죽이려면 죽여. 하지만 내가 이겨도 달라지는 건 없어. 난 이미 내 마을 사람들에게 손을 뻗쳤거든.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오늘 밤 자정, 내가 아끼는 그 마을 회관에 폭탄이 터질 예정이야. 민철이 승리한 듯 웃었어요. 오늘이 마을 회관에서 큰 행사가 있는 날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이 마을 축제 준비 모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참석할 예정이었죠.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간단해. 민철이 피를 흘리며 말했어요. 나와 함께 죽어. 그럼 폭탄을 해제해주지. 수혁이 급히 다가왔어요. 할머니, 시간이 없어요. 지금 11시 30분이에요. 정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민철을 죽이고 복수를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을 구할 것인가. 40년 동안 품어온 복수심과 새로운 가족이 된 마을 사람들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말이죠.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철의 목에서 칼을 거두며 말했어요. 폭탄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말하세요. 하. 민철이 피를 흘리며 웃었어요. 역시 예상대로군. 내가 그 마을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을 줄 알았어. 빨리 말해요. 정희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11시 35분이었습니다. 25분밖에 남지 않았죠. 회관 지하 보일러실이야. 민철이 승리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해제 방법은 나만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지. 수혁이 민철의 상처를 확인했어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죠. 할머니, 이 사람을 살려둬야 할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정희가 민철을 부축하며 일으켰어요. 수혁 씨 차가 있나요? 네, 밖에 대기하고 있어요. 수혁이 민철의 다른 쪽을 지탱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거짓말? 민철이 헐떡이며 말했어요. 내가 지금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어차피 난 죽을 거야. 마지막으로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을 뿐이야. 세 사람은 아지트를 빠져나와 수혁의 차에 탔습니다. 수혁이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어요. 마을회관까지 얼마나 걸려요? 이 시간이면 15분 정도. 정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폭탄 해제까지 생각하면. 그때 민철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뭐죠? 수혁이 백미러로 민철을 바라봤어요. 폭탄은 2개야. 민철의 말에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나는 회관 지하에, 또 하나는 어디요?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내 집에. 민철이 만족스러워했어요. 너를 완전히 파괴하려면 내가 애착을 갖는 모든 걸 없애야 하거든. 정희는 순간 절망했어요. 2곳을 동시에 갈 수는 없었거든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했죠. 할머니. 수혁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말했어요. 저는 회관으로 가겠어요. 할머니는 집으로 가세요. 하지만 폭탄 해제 방법을. 정희가 걱정했어요. 저 폭탄 전문가예요. 수혁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국정원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거든요. 국정원? 정희가 놀랐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죄송해요. 수혁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할머니 집 열쇠 있으세요? 정희는 열쇠를 수혁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민철을 데리고 가세요. 폭탄 해제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수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회관으로 가서 사람들을 대피시키세요. 2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헤어졌습니다. 정희는 택시를 잡아타고 마을회관으로, 수혁은 민철과 함께 정희의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정희는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지금 당장 회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키세요. 정희 씨? 무슨 일이에요? 이장이 당황해했어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폭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희의 절규에 이장도 심각성을 느꼈나 봐요. 알겠어요. 지금 당장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겠어요. 한편 정희의 집에 도착한 수혁은 민철을 부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폭탄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실. 민철이 힘없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걸. 내 몸 상태로는. 수혁은 민철을 소파에 눕히고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과연 보일러 옆에 수상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계가 19분 32초를 가리키고 있었죠. 할 수 있어. 수혁이 스스로를 다독이며 폭탄을 살펴봤어요. 복잡해 보였지만 기본 구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빨간 선부터 끊고 마을회관에서는 이장의 지시로 사람들이 급히 대피하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대피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요? 사람들이 궁금해했지만 이장은 일단 밖으로 내보내는데 집중했어요. 정의가 회관에 도착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장님, 모두 나왔나요? 네, 마지막 한 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장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폭탄이 있는 건가요? 지하 보일러실을 확인해 봐야 해요. 정의가 회관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위험해요. 이장이 말렸어요.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하는 게 시간이 없어요. 정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계를 보니 11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밖에 남지 않았죠. 정의는 회관 지하로 내려갔어요. 보일러실 문을 열자 과연 폭탄이 있었습니다. 빨갛게 깜빡이는 숫자들이 9분 15초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제하지? 정의는 당황했어요. 폭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할머니, 폭탄 찾으셨어요? 수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찾았는데 어떻게 해제해야 할지. 정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이쪽 폭탄을 해제하고 있어요. 할머니 것도 같은 구조일 거예요. 수혁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파란색 선을 찾으세요. 정의는 수혁의 지시를 따라 조심스럽게 폭탄을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두려움을 압도했거든요. 이제 빨간 선을 끊으세요. 수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3, 2, 1. 지금 정의가 선을 끊는 순간 시계가 멈췄습니다. 5초를 남기고 말이에요. 정의는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전화 너머로 수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성공하셨어요? 이쪽도 해제 완료했어요. 네, 됐어요. 정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40년 만에 마을 사람들을 구해낸 순간이었죠. 폭탄 해제에 성공한 후 정의는 회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민철과의 최종 결산이 남아 있었거든요. 정희 씨, 이장이 달려와서 물었어요. 정말 폭탄이 있었던 거예요? 네, 다행히 해제했어요. 정희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두들 집으로 가세요. 오늘 모임은 다음으로 미뤄야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정희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혁과 민철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수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민철은 안에 있어요. 상태는 어때요? 정희가 물었어요. 많이 약해졌지만 의식은 있어요. 수혁이 답했어요.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정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철이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숨소리도 가빠 보였죠. 40년 만의 재회가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직 살아있구나. 민철이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폭탄 해제에 성공했나 보네. 왜 그랬어요? 정희가 민철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왜 이렇게까지? 민철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신념이 있었어. 우리가 배운 대로 조국 통일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 그럼 언제부터 변한 거예요? 남한에 와서부터야. 민철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어요. 이곳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 고통받고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풍요롭게 살고 있었지.
정희는 민철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40년 전 그들이 품었던 신념과 이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때 깨달았어. 우리가 배운 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민철이 계속 말했어요. 그럼 나는 뭘 위해 여기까지 온 거지? 그냥 살아남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동료들을 배신하려 했던 건가요? 맞아.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너 때문에 그것도 실패했지. 결국 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 신세가 되어버렸어. 정희는 민철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들었거든요. 40년 전 같은 꿈을 꾸었던 동료였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정희가 물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더군. 민철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깨끗하게 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권력과 부는 얻을 수 있었어. 하지만 늘 공허했지. 수혁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경찰과 구급차가 곧 도착할 거예요. 고마워요, 수혁 씨.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수혁이 망설였어요. 상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때 민철이 갑자기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호련아. 아니, 정희야. 왜요? 미안해.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전에도 오늘도 내가 너무 비겁했어. 정희는 민철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어요. 이제 됐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 너는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 민철이 궁금해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힘들었어요. 정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었거든요. 과거는 묻지 않고 지금의 모습만 봐주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구나. 네. 속죄의 의미도 있었지만 진짜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정희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게 저를 살아가게 해준 힘이었어요. 민철은 정희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한 모양이었죠. 수혁이 문을 열어주러 나갔고 곧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료진이 민철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수혁이 대답했어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민철을 들것에 옮기면서 정희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정희야, 너는 정말 잘 살았어. 부럽다. 민철 씨도 이제라도 새로 시작하세요. 정희가 응원해 주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떠난 후 정희와 수혁은 조용한 거실에 남았어요. 긴 하루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죠. 할머니, 수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처음에는 정말 감시 임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할머니를 존경해요. 고마워요, 수혁 씨. 정희가 미소 지었어요. 덕분에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 마을에서 계속 사실 거죠? 당연하죠.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곳이 제 진짜 집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다시 조깅복을 입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일상을 계속하기 위해서였어요.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마을 사람들을 만났죠. 정희 할머니, 어제는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장이 인사를 건넸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산 정상에 도착한 정희는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어요. 40년 전 정호련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윤정이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정희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정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철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민철은 많이 쇠약해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왔구나. 민철이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내가 올 줄은 몰랐어. 어떻게 지내세요? 정희가 병상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길어야 한 달이래. 민철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살아온 게 부끄러워서 치료도 거부하려 했는데 왜 마음을 바꾼 거예요? 너 때문이야. 민철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지막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졌어. 정희는 민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지난주에 그 분노와 증오는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가 그동안 모은 돈들. 민철이 말을 꺼냈어요. 깨끗하지 않은 방법으로 번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꽤 많아.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내 마을에 기부하고 싶어. 민철의 말에 정희가 깜짝 놀랐어요. 마을회관도 낡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다면서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40년 전 그녀를 배신했던 그 민철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인가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민철의 눈에 진실한 빛이 보였어요. 비록 늦었지만 말이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수혁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면회 중이셨군요. 수혁 씨도 왔네요. 정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정원에서 민철 씨와 면담하려고 해요. 수혁이 설명했어요. 그동안의 불법 활동에 대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이지. 내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수혁이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께 협조해 주신 것과 마을을 구한 일을 고려해서 선처를 검토한다고 하네요. 정희는 안도했어요. 민철이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마지막에는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까요. 며칠 후 정희는 마을 이장과 함께 민철을 다시 찾았습니다. 민철의 기부 제안을 마을에서 논의한 결과였어요. 민철 씨가 정말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요? 이장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진심이에요. 민철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게 내전 재산 목록이에요. 법적 문제가 없는 부분만 추려낸 거예요. 이장은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마을회관 신축비, 독거노인 복지센터 건립비, 그리고 장학금까지. 민철이 하나씩 설명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정희는 민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선행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장이 깊이 인사했어요. 마을 전체가 민철 씨의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민철은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민철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정희가 곁에 있어 주었어요. 임종 직전 민철이 남긴 마지막 말은 고마웠어. 호련하였습니다. 민철의 장례식은 마을에서 치렀어요. 그가 기부한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될 테니까 마을 사람들이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기로 한 거였죠. 참 아이러니해요. 수혁이 정희 옆에서 말했어요. 40년 전적이었던 두 분이 이렇게 화해하게 될 줄은.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정희가 민철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민철 씨도 마지막에는 진짜 자신을 찾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정희는 새로 건설될 마을회관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민철의 기부금으로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할머니, 수혁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통보가 왔어요. 뭔가요? 할머니의 과거 신분에 대한 모든 수사를 종료한다고 해요. 수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완전히 자유로운 신분이세요. 정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4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짐이 마침내 내려진 기분이었죠. 그리고 하나 더. 수혁이 덧붙였어요. 저도 이 마을로 정근 발령받았어요. 앞으로 할머니와 함께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상부에서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신 마을은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나 봐요. 수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집 앞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에 쫓기지 않는 진짜 평화였어요. 할머니, 멀리서 동네 아이들이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내일 새 회관 기공식이래요. 할머니도 오실 거죠? 당연히 가야지.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40년 전 정호련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윤정희로서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되었다고. 과거는 과거일 뿐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의 삶이라고. 민철아, 이제 정말 평안히 쉬어. 정희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별들이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수혁이 옆집에서 불을 켜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진짜 동료가 된 수혁까지. 정희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